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이어서 4교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연계 협력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 북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이규범 센터장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센터장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 북부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센터장 이규범입니다. 병원 소속은 서울재활병원 의 부원장으로 있고요. 재활학과 전문입니다. 오늘 이 발표 드릴 내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건소에 계신 분들하고 좀 더 밀접한 관련이 많은 주제인데, 코로나와 또 백신 접종 관련 업무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여가 되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보건소 외에 병원이나 복지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주로 접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그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서울 북부 지역의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소개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 체계를 좀 이해하는 내용인데요. 주로 사실은 이제 세 번째가 핵심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보건소가 들어오지 않으셨으니까 1번, 2번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북부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의 협력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 체계입니다. 사실 이 CBR 사업이라고 하는 오늘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뭐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시행되는 의무 사업으로 이렇게 보건소에 들어온 것은 2017년도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어, 이 의무적이지는 않고 보건소마다 시범 국립재활원의 지원을 받으면서 어, 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뭐 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업이었던 거죠. 뭐 그런 과정에서 역사는 굉장히 길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착된 것은 3년밖에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CBR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이 사업이 안착이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들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장애인 건강법이 만들어지면서 의무화된 이 사업이 이제 3년밖에 안 됐다라고도 또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CBR인데 오늘은 사실 평가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이 현재 그래도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이 CBR 사업 내에서 어떻게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협력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CBR 실행 모형에서 그 이 이제 복지부에서 다양하게 이제 시도한 것은 장애인 건강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애인 건강법을 실행할 때 어디를 가장 실행 체계로 볼 것인가 여러 고민 속에 결국은 보건소의 이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잡은 거죠. 그렇지만 과거에 이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고 하기 위한 다양한 전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2016년부터 논의됐던 것이 이 그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고나 질환이 발생을 하죠. 그럼 보통 급성기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이것이 이제 아급성기 치료로 넘어가서 만성기로 간다. 일단 모델은 이렇게 그렸고요. 용어는 적절할 수도 있고 좀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급성기 치료를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입니다. 그래서 재활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6개월 정도 충분히 하고 나서 타 병원으로 전원하기보다는 가급적 지역사회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만든 것이 지금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이고 현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지역사회로 넘어올 때 이 보건소에서 CBR 사업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 보건소 CBR 사업 관리를 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장애인 건강 주치, 장애인 건강 검진,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이렇게 옆에 써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장애인 건강법에서 시행하도록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지원을 받아서 이 CBR 사업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전달망을 어,
좀 더 완비하는 것이 이제 복지부의 CBR 모형이었습니다. 이게 2016년 정도에서 논의됐던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2017년 정도 되면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 CBR 사업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 단일 전달망으로 CBR 사업을 하자라고 이제 이렇게 정해 놓고 이 지역센터의 기능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보건의료와 복지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역센터라고 정리가 되면서 이 모델에서는 지역에 있는 의료 서비스들을 연계하고 보건소와 건강주치 그뿐만 아니라 이런 보건의료 자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라고 하면 다양한 복지 관련되어 있는 것도 함께 연계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지역센터의 역할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전달 체계는 중앙 차원에서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있고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그리고 시군구로 내려오면 보건소 전국 254개의 보건소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 지역센터가 다양한 자원들 중에 권역재활병원이나 재활의료기관이나 장애인 주치, 건강검진기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와 이렇게 서로 연계하면서 장애인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이 그림이 현재의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하고 나와 있는 전달 체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저는 지역센터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함께 이렇게 다양한 자원들이 연계 협력해야 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협력이 이루어져야 이런 전달 체계가 잘 완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광역 단위에서 현재 19개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0개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 4개, 내년에 5개 해서 2022년까지 19개가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17개 광역 단위인데 19개는 서울과 경기도만 2개씩 이렇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북쪽과 남쪽 현재 남쪽은 보람의 병원, 북쪽은 저희 서울자율병원이 맡고 있어서 2개가 되었고 현재 경기도의 경우는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이 이제 남쪽을 주로 맡으시는 것 같고 향후 또 이 경기도에도 한 군데가 더 생기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어떤 형태로 두 곳이 나누어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관련된 기관에서는 이렇게 두 곳으로 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보건소가 이 앞단에 이런 전달 체계를 잘 하기 위해서 이 보건소 CBR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있어서 2019년부터 지침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의 지역사회 재활협의체가 있긴 하지만 구성을 해서 잘 활용하는 곳도 있고 그냥 구성돼서 기관장 회의 수준으로만 운영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지역사회 재활협의체가 사례 관리를 하는 단위로서 실행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계속해서 지침을 내리고 또 인력 지원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 지역사회 재활협의체는 지역 내의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서로 연계하도록 그러면서 이 사례 관리를 진행하도록 하는 곳이 이 지역사회 재활협의체입니다. 지금 이 오늘 교육에 참여하신 많은 기관의 경우에도 지역센터와 협력해서 할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보건소 내의 CBR 사업 중에서 지역사회 재활협의체에 함께 하시면서 보건과 의료와 복지 자원들이 함께 연계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역 장애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전달 체계를 중심으로 저희 서울 북부 지역 센터의 전달 체계를 다시 좀 새롭게 구성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센터가 있고 저희 북부 센터가 있고 보건소가 있지만 보건소 안에 특히 재활협의체를 지원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리는 것과 더불어서 전달 체계 이쪽으로 보시면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재활의료기관 회복기병원으로 불리우죠. 여기서부터 의뢰를 받아서 보건소로 연계하거나 보건소로 연계하는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즉 이렇게 횡으로 보시면 이제 민간 차원의 협력이고 종적으로 보면 과한 차원의 좀 협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과한의 어떤 협력 체계의
가운데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지역센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활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고 장애인 당사자로부터 의뢰가 들어올 수 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으로부터도 의뢰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체계를 가지고 저희 북부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일단 보건소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협력 과정에서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북부센터는 아시겠지만 2015년에 제정이 되었고 2017년에 시행이 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지고 복지부와 서울시로부터 저희는 2019년 4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14개 구의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략적으로 한 20여만 명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강 북쪽에 있는 장애인분이 전국 단위로 보면 약 9% 정도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지역센터의 이제 주요 사업은 크게 네 가지 꼭지입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사업, 세 번째는 교육 사업, 네 번째는 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용어는 살짝 다를 수 있지만 지역센터는 경기도 마찬가지겠지만 크게 보면 이런 네 가지 사업 안에서 소제목으로 이제 각자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긴 합니다. 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에 저희가 보건의료 정보 플랫폼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장애인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보건소 12월 사업 지원, 장애인 의료 접근성 향상 사업, 이동 지원이나 응급의료 연계 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 장애인 건강보건 사업 중에서 보건소 12월 사업 지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이 보건소 지원 사업에서 저희도 사실은 이제 만 2년 정도 된 지역센터입니다. 경기보다 이제 1년 정도 앞서서 생긴 곳이고요. 그간에 이 보건소 CBR하고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7월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맨 처음 했던 부분들은 14개국 보건소 CBR 담당자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뭐 교육 형식보다는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형식,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시는지를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거나 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스스로 역량이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원 연계에 도움이 지역센터가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할 때 교육 지원이 되면 좋겠고 정보가 제공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정리하면서 재활협의체를 좀 더 잘 진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자원을 연계하는 것에서는 이 재활 치료나 긴급 의료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연계를 욕구가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요. 간담회 내용은 이제 2019년 아까 8월에 전체 간담회 외에 이 소간담회라고 하는 것은 서울 북쪽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 4개 권역별로 각각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조금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끼리 어, 서로의 어려움을 좀 더 서로 소통을 하거나 협력해야 될 부분들은 협력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가까운 지역 중심으로 4개로 나누어서 간담회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역시 전체 간담회는 1회 진행하였지만 소간담회를 중심으로 했고 2020년도부터는 소간담회를 진행할 때 보건소에 일하는 분뿐만 아니라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함께 초대를 해서 같이 이 소간담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향후 방향성은 이제 이런 보건과 복지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간담회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서로 소통함으로써 좀 더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면서 사업의 연계율이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요즘은 이제 이렇게 줌으로 비대면으로 소간담회도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그래도 예전 같으면 간담회 끝나고 식사도 하고 이럴 텐데 지금은
쿠폰을 쏘아드려서 또는 도시락 배달을 시켜드려서 이 소간담회 끝나고 각자 자리에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니까요. 두 번째는 자원 현황과 통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자원들은 서울 북쪽 지역 중심으로 저희가 한 1,000여 건 정도의 자원 조사를 했습니다. 검진할 수 있는 기관들 또는 일반 의료 진행할 수 있는 곳, 재활 의료, 방문 진료, 임신 출산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관련된 곳, 체육 여가, 의료 이용 자원, 기타 복지 자원 등 해서 1,000여 개의 자원들을 이렇게 8가지 그룹으로 나누었고 각 그룹별로 이 지도상에서 구글 맵에서 맵핑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각 이렇게 음 지도상에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다 뜰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 자원들은 각 구별로 지자체별로 분류를 해서 다 이 보건소 중심으로 복지관과 이런 곳에 전체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인제 그 자원 연계에 대한 욕구가 컸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은 이 뭐 보건소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계속 조직하는 겁니다. 이 협력 체계는 단순히 보건소 지원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사업을 위해서 이런 협력 체계를 조직을 합니다. 저희 북부센터의 경우에는 이 협력 조직을 크게 공공의료, 공공복지, 민간의료, 민간복지 이렇게 4 개의 영역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중에서 저희와 함께하는 곳, 공공복지 중에서 저희와 함께하는 곳, 민간의료, 민간복지입니다. MOU를 맺어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MOU까지는 맺지는 않고 사안에 따라서 협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체크한 곳은 대부분 이제 MOU를 맺은 곳이고 나머지는 이제 MOU까지는 아니지만 이 추가로 계속해서 협력할 수 있는 내용을 나누고 있는 곳입니다. 밑에 보시면 장애인 당사자 기관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진행하면서 나중에 만들어졌지만 교육협력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이 기관들이 이런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내지는 지역의 이런 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협력기관 따로 협력 맺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은평구의 예시입니다. 이제 은평구의 경우는 저희 센터가 있으면 공공의료, 공공복지, 민간의료, 민간복지 영역에서 짙은 색은 이제 어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박스만 있는 바깥쪽은 외곽에서 지원하는 조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는 이제 시립서북병원 있고 보건소 12알 사업이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공복지는 돌봄 SO 센터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서울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민간 의료에서는 산림의원에서 건강 주치의를 맡아주시고 인정병원이라는 곳에서는 여성 전문 치료를 해주시고 저희 병원인 서울재활병원에서는 재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복지 쪽에서는 장애인 복지과 복지관과 가족지원센터가 함께하면서 이런 네트워크 안에서 뭐 센터가 필요로 하는 일을 이분들이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보건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부장애인 복지관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센터로 의뢰가 되어지면 또 연계를 해서 같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결국은 그 전달 체계를 보시면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재활협의체 구성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재활협의체의 내실화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이 협의체의 현황을 조사 당시 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달 기준으로 14개구 중에서 이 재활협의체의 의료기관의 참여는 한 절반 정도 하고 있었고요. 재활의학 의사의 참여는 한 4분의 1 정도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즉 재활의학과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재활의학과가 아닌 타과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도 있었다는 의미가 되죠. 장애인 복지관 참여율은 65% 정도가 되고 있었고 이 CBR을 담당하고 있는 직군을 보니까 물리치료사분이 8분, 간호사가 5분, 작업치료사 1분으로 그 당시에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재활협의체 지원 과정은 이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계속 만들어 드리는 거였습니다. 현재 의료기관 참여율은 작년 기준으로 한 2곳이 늘었고 재활의학과 참여율은 4곳에서 9곳으로 늘었고 이 장애인 복지관이 이제 9곳에서 14곳 다 장애인 복지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활협의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활발하게 각 지자체가 움직이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아마 올해까지도 계속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서 향후 준비를 계속해서 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지원 안내서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작년 7월에 제작을 하였는데 이 제작의 방향성도 요구도를 조사를 해서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이 세 가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사례 지원 가능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 가능하고 교육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싣고 또한 이 지원서 안에 각 구별로 장애에 관련된 통계 자료와 각 구별 자원 목록들을 제시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렸고 이것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복지기관에도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중에서 이제 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사례관리 지원의 지금 프로세스를 좀 보시면 기본적으로 의뢰되어지는 것은 의료기관이나 복지기관, 공공기관. 요즘은 이제 장애인 당사자분들을 직접 해서 의뢰를 받고도 있습니다. 이제 초기에는 이런 기관을 통해서 받았고 저희가 조금씩 이제 안정되어 가면서 이제 홈페이지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장애 당사자로부터 또는 가족으로부터 직접 사례를 의뢰받기도 합니다. 이 번호 순서로 따라와 보시면 됩니다. 사례가 의뢰가 되어지면 1번, 지역센터에서 대상자를 이 사례에 들어온 대상자를 2번 등록하고 3번은 각 지역에 따라서 사례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당사자를 등록하고 평가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 수립한 다음에 사례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들면 재활협의체를 가져가서 사례 회의를 하도록 하죠. 근데 물론 이 보건소마다 이 재활협의체가 잘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사례 회의를 못 하고 있는 곳도 많고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또 이런 잘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도 서울과 경기는 그나마 조금 낫다고 상황을 알고 있고요. 어, 이 사례 회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혹시 이 사례 회의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거나 더 복합적인 요구가 있으면 다시 6번 사례 지원을 다시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 지원 요청에 따라서 지역센터가 사례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사례 지원을 하게 되면 이 보건소에서는 이 사례 지원을 받으면서 함께 건강 관련 보건 의료 복지 자원 연계를 시행을 하고 이 시행한 내용을 다시 이 경과를 지역센터로 회송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센터는 다시 의뢰했던 기관으로 10번째로 사례 경과를 다시 회송하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이 연계하는 것이 항상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각 기관별로. 그런데 이 연계에 어려운 점들이 있는 이유가 연계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어졌는지 서로 간의 피드백이 잘 되지 않으면 점점 연계의 끈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의뢰하고 연계하는 것도 좋지만 강조드리고 싶은 지점은 사실은 그러고 난 뒤에 서로 간에 회송을 하는 절차를 잘 갖춰서 의뢰가 들어온 것은 반드시 회송을 해드리면서 서로 연계 체계를 같이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례 관리 프로세스가 현재 구축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는 구도 있고 그러지 못한 곳도 아직 있기는 합니다. 지역센터에서 이 사례를 지원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초기에 사례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있고 아예 지역센터가 완전히 맡아와서 하는 것이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입니다. 이것은 지역센터가 전체적으로 사례를 맡아서 독자적으로 진행한다고 보면 되고요. 보건소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이 초기 사례 기술 지원의 경우에는 이건 지침에 있는 건 아닌데 저희 북부센터의 좀 고유 사업이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사례 배분과 더불어서 보건소 담당자가 이 평가 계획 수립안의 이 4번 계획 수립 단계를 도와드리는 것이 초기 사례 기술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그럼 보건소에서는 센터로 또는 사실 보건소 CBR로 그려뒀지만 보건소가 아니라 다른 다양한 일한 뭐 의료기관이든 복지기관에서도 이렇게 사례 지원 의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실 복지기관은 사례 관리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사분들께서 더 전문적으로 잘하시는 영역이죠. 그런데 그런 사례 관리 과정 중에서 보건 의료의 욕구가 특별히 강하다고 할 때 그럴 때는 지역센터에 의뢰를 해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간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센터 내에도 이제 간호사, 뭐 사회복지사, 치료사, 뭐 의사 다양하게 함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원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례 지원이 이제 센터로 의뢰가 되어지면
그냥 사례 간단하게 자문해 드리는 정도, 그다음에 서비스 연계해 드리는 정도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두 가지는 이제 같이 사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초기에 기술을 지원하는 경우, 그다음에 완전히 가져와서 하는 경우입니다. 이 초기 지원하는 경우에는 초기 평가할 때 가정 방문 이렇게 담당자가 방문할 때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나 치료사, 의사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함께 동행을 해서 내용을 계획들을 같이 세워 나가는 거죠.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립자원에서 퇴원하는 분이 지역센터로 의뢰가 되어 왔고, 저희 센터에서 이분이 동대문구에 사셨기 때문에 동대문구 보건소에 배분을 합니다. 이것이 의뢰된 것이 2020년 7월 29일이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가 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할 때였기 때문에 재활협의체를 진행하지 못하고 동대문 보건소에서 사례기술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의 사회복지사와 작업치료사, 간호사가 함께 보건소 담당자와 가정 방문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례는 뭐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은 뭐 저보다 더 전문가일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5세 여성이었는데 3년 전에 뇌졸중을 발병한 젊은 여성입니다. 기능 수준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3년 동안 계속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서 재활치료를 진행하고 있었고, 집으로 퇴원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좀 있었던 분이죠.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케어하고 있는 상태였고, 과거에는 영어 강사로 진행을 했지만 현재는 강사로 복귀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은 작아지만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집으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와서 뭔가 지역사회에 참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센터의 세 분의 선생님과 그 보건소의 선생님이 같이 초기 평가를 위한 문제 사정을 하고 사례 개입 계획을 그날 방문한 그날 바로 일정 부분 서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 이후 돌아와서 저희 센터에서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이것을 보건소에 동대문 보건소에 이제 보내드리게 되죠. 그러면 동대문 보건소에서 이 계획서에 따른 사업 중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계획서를 세울 때 함께 세운 거기 때문에 대부분 진행 가능한 수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한 내용들을 이렇게 회송서를 만들어서 저희 센터로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면 저희 센터는 다시 이것을 이분을 의뢰했던 국립재활원으로 다시 내용 정리해서 회송을 해드리는 그런 절차입니다. 보건소에서 했던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보건소에서 직접 서비스로 일상생활 기능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하고 방문 재활 서비스 제공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자원을 연계한 것은 이분의 건강검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 센터로 의뢰가 들어와서 진행을 하고, 이분의 영양 상태를 위해서 동부병원의 공공의료팀에게 자원 연계가 되었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이분일동 방문간호사 연계를 해서 만성질환 관리 진행을 하였습니다. 취미활동 연계는 아직 예정되어 있으면서 이분이 이제 안정되는 대로 젊은 여성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하실 수 있는 취미활동 또는 향후 뭔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직업 관련된 활동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연계해서 연습을 해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례 관리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방문 재활이라든지 일상생활 기능이나 검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보건의료적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만성질환까지 그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사례 관리하다가 건강이나 보건 관련된 욕구나 필요하다고 하면 보건소의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참여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지역센터 의뢰를 통해서도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례 건수가 작년에 이렇게 초기 사례 지원에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22건 정도 진행을 하였고, 장애인 건강보험 사례 관리는 16건, 단순 서비스 연계 5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사실 코로나 상황이어서 이렇게 활발하게 하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대기 중인 경우는 보건소가 백신과 코로나와 백신 사업으로 인해서 스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대기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연계 중에서 보건소와 복지관 사이의 협력을 좀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내에서 사실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할 때 아주 핵심적인 기관이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장애인 복지관하고
보건소 CBR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이 있고 특히 재활이 같이 있는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이런 조직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와 복지관을 자꾸 계속해서 간담회하면서 만나게 해드리고 역할 분담하고 작은 사업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경험을 나누게 해드리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애인 복지관은 사실은 사례 관리, 지속적인 사례 관리에 강점이 있고 보건소 건강도움팀은 서울에 있는 경우입니다. 경증 장애인의 건강 관리, 보건소 CBR 팀은 중증 장애인의 지속적 건강 관리, 그리고 지역센터는 좀 체중증 장애인의 사례 관리나 이 CBR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 분담으로써 이렇게 복지관과 보건소와 지역센터가 함께 연계하는 그림들을 계속 그려 나가는 거죠. 이거는 작년에 노원구 사례입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노원구의 보건지소장님하고 노원구의 건강돌봄팀장님, 월계 공릉지소의 CBR 담당자, 서울의 북부장애인 복지관, 그리고 서울 북부지역센터가 함께 비대면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함께 좀 협력해서 보건과 복지가 함께 일을 할 것인지 그런 논의들을 해나가는 상황이었고요. 사실은 이 이후에 좀 탄력을 받아서 사업을 계속 좀 힘을 내서 가야 되는데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연계를 통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보건소와 복지관의 협력을 지역센터가 마련함으로 해서 향후 충분히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근거는 좀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서울 북부지역센터는 보건소에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가, 자원 목록을 좀 제공하는 것들, 지역별 소간담회를 통해서 CBR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들, 그리고 협력 조직 체계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 민가, 관, 보건, 의료, 복지 협력 체계 조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재활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CBR 지원을 위한 안내서를 제작하고 사례관리 초기 기술 지원을 하며 보건소 복지관 협력 구축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의 연계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얘기 드렸지만 꼭 보건소가 아니어도 자원 목록 제공, 지역별 소간담회나 협력체계 조직 체계를 조직해서 서로 함께 공유하는 것들, 그리고 재활협의체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리고 사례 관리를 함께하는 것 등은 다 이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복지관이나 다른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이 지역센터와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연계 협력이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전달 체계가 잘 완비가 되어야 됩니다. 지침상에서는 이렇게 중앙센터, 지역센터, 보건소가 법적으로 또는 지침에서 명확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서로 간의 위상이나 역할이 애매모호합니다. 마치 그림 보면은 뭐 지역센터가 꼭 보건소의 상위 기관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사실 뭐 상위 기관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지역센터는 모 병원을 두고 있고 오히려 모 병원이 보건소의 관할 감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나 장애인의 건강 관리의 전달 체계로는 어떤 중앙센터, 지역센터, 보건소로 되어져 있어서 지역센터가 보건소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가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하면 뭐 그만이고 그런 현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달 체계를 좀 더 정비를 해야 되는 전달 체계 정비를 하고 역할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센터에서는 장애인 건강 보건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재활협의체 활성화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제시하는 것, 인력과 예산과 관련해서 그리고 매뉴얼과 교육 자료들을 만들어내고 개발하고 장애 관련 빅데이터 정보를 제공하고 재활의료기관이나 장애인 건강 주치 모델을 제시해주는 큰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역센터의 경우는 이런 전달 체계를 정비하는 것들 그리고 재활협의체를 운영 지원하고 사례 관리를 지원하는 거죠. CBR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협의체 내 간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면서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하는 것이 지역센터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사실은 재활협의체를 내실 있게 잘 구성하는 역할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 원래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소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사업을 시작을 했고 또 재활의학과에서 있는 전문 의사들이 이쪽에 관심 가졌던 초창기 분들이 이 내용을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런 체계로 와 있지만 원래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보건이나 의료의 모델이 아닙니다. 훨씬 더 이제 복합적인 모델이죠. CBR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CBR 매트릭스 같은 것들을 잘 보시면 헬스에 관한 것들 말고 우리 일상생활이라든지 권리를 옹호한다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그 CBR 매트릭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결국은 이제 그런 매트릭스에 들어있는 요소들이 뭉쳐져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분의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장애인분들의 우리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것이 이 CBR 사업의 정신이고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는 결국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어, 자원이 자원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있는 자원인데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자원들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각 자원 간에 좀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서 권리와 참여를 증진하는 것이 사실은 CBR 사업의 정신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런 정신이 다르게 된 건 아닌데 이런 내용들이 음, 아무래도 보건소 중심, 과거에는 또 복지관에서 했었죠. 지금은 이제 보건소 중심이고 재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것이 완전한 앞으로의 대안인가,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라는 것이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 자체도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라는 말보다 장애인의 건강 보건 관리 사업으로 하면 어떠냐는 의견도 일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라는 것이 비록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30년을 이렇게 가져온 역사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잘 보완하고 강화시키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뭐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현재 뭐 CBR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좀 해야 될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들을 조건들을 제가 좀 이렇게 물음표로 쳤지만 뭐 이건 정말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보건소와 지역센터 간의 역할과 위상 정립이 필요하고 보건소 내 부서장들의 CBR 사업에 대한 관심과 태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보건소장님이나 뭐 과장님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이 CBR 사업이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관심도에 따라서 너무나 천차만별입니다. 지역에 따라 너무 다르죠.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표를 생성하고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네, 복지부와 중앙센터 이렇게 함께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자들의 안정적 지위가 필요합니다. 서울의 경우도 보면 이 사업을 하는 CBR 사업을 하는 분들의 비중을 보면 정규직으로 있는 분들이 10%가 채 안 됩니다. 그 계약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직 중에서도 굉장히 짧은 계약직 공무원분이 한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이렇게 함께 사업하시는 분들 경험 있으신 분들 중에서 뭐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거나 이럴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지위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함께 일하는 분들이 의지가 없거나 이렇다라고 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너무 담당자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할 때 예전에는 깊이 들여다보지 못할 때는 또 바뀔 건데 정말 뭐 이렇게 공무원 조직이 과연 이런 것들을 성심성의껏 할 것인가에 대한 뭐 의심 또는 뭐 그런 생각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특히 이 CBR 사업 담당자들의 안정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이 재활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지원을 해서 이 담당자들이 이 협의체를 활용해서 다양한 자원을 쓸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에서 다 이 보건의료 계획을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서울의 경우는 이제 7기가 2022년까지고 2023년부터 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이 보건의료 계획이 각 지자체별로 수립될 때 서울시의 예를 들어서 25개를 살펴보면 이 장애인 건강 보건 사업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일부 지자체에는 장애인 건강 보건 사업에 대한 것은 지표가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보건의료 계획 수립할 때 이 장애인 건강 보건 사업의 지표를 독립해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CBR 사업에서 이제 지표들을 다들 생성하실 겁니다. 보통 보건관리율, 지역에 몇 퍼센트 장애인 등록시키고 중점 관리하는 사람 몇 퍼센트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건소 안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 지표보다 상위의 그 의료 계획, 보건의료 계획입니다. 그 상위 버전에서부터 이런 지표들이 만들어져 내려오면서 CBR 사업의 지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고요.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CBR 사업 담당자들의 업무와 기능 유지를 위한 적극적 방안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역센터와 보건소 CBR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협력 연계 자원을 개발하고 조직할 수 있다. 함께 할 수 있다. 민간과 관, 보건과 의료와 복지 자원들을 함께 자원 개발을 하고 조직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센터와 보건소의 간담회와 교육 사업을 함께 할 수 있고 재활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 지원할 수 있으며 퇴원장애인의 조기 적응 프로그램 진행과 지역 자원 연계, 이 퇴원장애인 조기 적응 프로그램 진행이라는 것이 회복기 병원에서부터 퇴원해서 지역사회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의 진행입니다. 중증 재가 장애인의 사례 관리를 할 수 있고 장애인을 위한 지역 보건 의료 계획 수립할 때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릴 부분 주로 보건소 담당자분들을 좀 조금 더 초점에 두고 강의가 준비되었던 것들인데 그분들이 빠지셔서 다음 기회로 좀 미루고 오늘 병원이나 복지관 관련 기관에 계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제가 말씀을 좀 일부 드렸고요. 남은 5분 정도 혹시 질의응답 있으면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센터장님 강연 감사드립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Q&A 창에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 들어온 게 있는데요. 사례관리 계획 후 실행 시 이제 건강검진이나 취미활동 연계 등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그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자체는 무료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은 들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검진 사업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이제 국가 검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2년에 한 번씩 국가 검진은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는 많이 들지 않는데 사실은 이런 건강 관련해서 사례 관리하다 보면 이 구강과 관련된 섭식, 그러니까 이제 구강, 치과 관련된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비용 발생이 되는 부분이 제일 큰 게 구강 관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연계 체계를 조금 이제 저희가 마련해 놓은 것도 있고 또는 이제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런 구강 관련해서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은 어 이제 구강 장애인 치과 병원들이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 센터가 있고요. 인제 그런 곳에서는 일부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면 제도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인제 시립병원 같은 공공병원을 통해서도 인제 감면 받는 방법, 그리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스마일 재단이라고 해서 이런 구강과 관련된 지원 사업을 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일 재단과 이제 MOU를 맺고 있는데 그곳에 도움을 받는 방법, 그리고 이제 저희가 MOU 맺은 곳에서 이제 푸르메 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도 치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감면 제도를 일부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지자체를 활용을 하면 지자체에서도 지역사회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해야 돼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치과 관련해서는 비용이 좀 발생하는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제 이동 지원입니다. 이제 이동 지원할 때 서울 같은 경우는 돌봄 SOS 센터 사업이 있어서 이동을 할 때
이제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 보호의 경우에는 사실 자부담이 들질 않고요. 만약 건강보험으로 있으신 분들은 아주 실비의 작은 비용이 이제 동행하고 이동할 때 차량 말고요. 사람 동행 이동 서비스를 받을 때 일부 아주 소량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공조직이라 잘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또 이런 장애인분들을 병원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지원하는 서비스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업체를 이용하게 되면은 비용이 일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병원을 다녀오거나 이러면은 평균적으로 비용이 꽤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개별 부담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으로 공공조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강의 감사합니다. 센터장님과 센터 선생님들의 노고가 느껴집니다. 하시는 좋은 일들이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종사자의 번아웃도 함께 걱정됩니다. 이에 대한 경험이나 대처 방안에 대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지 보니까 임지영 센터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종사자에 대한 걱정과 이런 마음을 쓰시는 것에 역시 센터장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사실은 초기에서 그래서 이제 사업을 벌려 나갈 때 처음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사업 벌렸다가 감당이 가능할까? 아직 체계가 잘 정비가 안 됐는데 과연 가능한가 해서 나름은 시간 타임 테이블을 3 년이라고 하는 타임 테이블을 짜서 1 단계, 2 단계 좀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첫 단계는 장애인분하고 직접 대면하는 면은 쪼끔 적더라도 네트워크를 좀 만드는 것들에 쪼끔 더 힘을 쏟으면서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하고 사람 관계를 맺는 것에 쪼끔 더 초점을 맞추었고요. 2 년이 들어가면서 1년 반 지나면서부터 인제 장애인분들과 직접 접촉하는 접점들을 쪼끔씩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사자들의 인제 번아웃은 또 하다 보니까 야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야근을 많이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공적으로는 뭐 시간의 수당 외에 다른 걸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실 뭐 멤버십 트레이닝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함께 풀어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그런 모임 자체도 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금년 중에 종식이 되면 제일 먼저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이제 MT를 다녀오는 그러면서 서로 멤버십 트레이닝을 하고 마음을 나누는 이런 경험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이 번아웃 문제는 이제 공적으로는 계속해서 중앙센터와 복지부에 지역센터의 인력 확보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또 다른 회의에서 계속 지역센터의 역할 강화가 돌봄 체계를 국가적으로 만들면서 보건 영역에서는 지역센터의 역할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가운데 지역센터의 인력을 좀 더 늘리거나 지역센터를 좀 더 이렇게 경기도나 서울처럼 큰 지역에 2 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두는 방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복지부에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아 있는데요. 사례 관리의 경우 중복된 장기간의 문제들을 많이 다루실 텐데 그렇다면 사례 수가 너무 많아지지 않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사실은 인제 이 저희가 최초에 인제 이 사례 관리를 받을 때 역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이 들어오면 인제 문제를 풀어갈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의 원칙은 저희가 14개 구에서 한 달에 각 구별로 한 분씩만 일단 사례 관리를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은 14 개가 가능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사례 관리가 한 달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례 관리가 시작되면은 한 3 개월에서 9 개월 사이 정도까지 사례 관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달에 14 개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이제 다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사례 관리가 이제 늘어나는 과정 중에 사실은 코로나가 생기면서 의뢰가 보건소로부터 의뢰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먼저 사례를 배분하기 전에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해서 보건소에 보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례 수가 너무 많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적정수를 이제 찾아가고 경험하고 있는 중인데요. 대략적으로 저희가 사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제가 그 실시간으로 기준으로 한 분이 가질 수 있는 사례 관리는 한 15개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5개씩 가져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의 사례 관리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게 다행인지 어떤지 표현이 좀 우습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례 수가 너무 많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 사례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월 정도 되면 나올 예정인데요. 저희가 했던 사례들을 모으면서 정리하면서 향후 사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또는 사례 관리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같이 정리해 볼 예정인데요. 그 사례집이 만들어지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센터장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다면 잠시 2시까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